저는 결혼 첫날 밤 남편 대신 시어머니와 한방을 썼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남편은 어머니 품에 안겨 잠들었고 저는 시댁 다락방 구석에 낡은 유 하나 깔고 누워야 했습니다. 그게 제 결혼의 시작이었습니다. 여자가 기를 빼앗으면 아들 몸이 약해진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하다는 듯 아들과 나란히 누웠습니다. 신혼부부의 첫날 밤이 아니라 제 존재가 쫓겨난 밤이었습니다. 이렇게 결혼을 시작하게 된 저는 이제 73세 김은자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법적으로 아내입니다. 이미 마음은 떠난 지 오래고 얼굴조차 보지 못한 지 몇십 년이 넘었지만 서류 한 장에 묶인 이름 하나 때문에 저는 아직 그 사람의 아내로 살아갑니다. 엄마 이제 끝내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큰딸 유정이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작은딸 유나는 뒤에서 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 인간한테서 엄마 좀 떼어놔야지. 어떻게 엄마를 아직도 그 사람 부인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날 저는 딸들에게 이끌려 법무법인 간판이 붙은 회색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한 손에는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들고 있었고 다른 손은 딸의 손에 끌려 있었지요. 변호사라는 젊은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혼인 파탄 사유는 충분합니다. 10년 넘게 별거에 연락 두절, 사실상 유기입니다. 이혼 소송 가능합니다. 저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위자료 같은 건 안 받아도 됩니다. 그저 제 이름에서 그 사람을 좀 지우고 싶어요. 그러자 유정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변호사님 위자료 꼭 청구해 주세요. 우리 엄마 이 집에서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사람 대접도 못 받았어요. 그 인간이 엄마 인생 망가뜨린 대가 꼭 받아야 해요. 작은딸 유나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 몇 장을 꺼냈습니다. 저의 젊은 날 시어머니와 부엌에서 쪼그리고 앉아있는 모습, 딸 둘을 무릎에 앉히고도 고개를 숙이고 있는 제 모습. 저 사진이 엄마의 30년이에요. 그 사람은 다른 여자랑 살면서도 법적으로는 엄마 이름 옆에 남편으로 버젓이 붙어 있잖아요. 그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엄마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이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에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입술이 부르르 떨렸고 목구멍이 타들어가듯 아팠습니다. 내가 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엄마는 그냥 참고 살면 되는 줄 알았어. 그 말이 목끝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고 직접 소송도 가능합니다. 남편분이 법원에 안 나오면요. 3회 출석 거부 시 궐석 판결 가능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이름을 지우는 건 생각보다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자녀분들의 협조가 중요하고요. 유정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끝까지 갈 거예요. 엄마가 지금이라도 해방될 수 있도록 도울 거예요. 그리고 제 손을 다시 꼭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제 안에서 오래 묻어둔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나 이제 진짜로 살아도 될까? 옛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지 채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저는 며느리라는 이름의 하녀가 되었고 제 방은커녕 제 이불조차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침묵은 곧 동의였습니다. 그날부터 우리 사이엔 벽이 생겼습니다. 아니, 이미 시어머니라는 이름에 거대한 성벽이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아야만 남편과 합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조차도 마치 시혜처럼 내려주는 날이었고 그날엔 시어머니가 미리 이부자리를 봐줬습니다. 마치 제가 남의 여자가 된 듯한 기분이었지요. 그렇게 해서 아이를 갖길 바랐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집에서 사람이 아니라 도구였습니다. 대를 잇기 위한 몸, 밥 짓고 물 나르는 몸, 말없이 참고 견디는 몸. 당시엔 그게 원래 그런 줄 알았습니다. 주변 어른들은 어디든 처음엔 다 그래, 참아야 되라며 저를 타일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점점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짐승 같은 삶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시어머니 물 데우고 시누이들 새숨을 준비하고 남편의 밥상 차리고 그제야 제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그마저도 시어머니는 대접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확인했습니다. 이게 물이야? 찬물이지. 내가 우리 집 남정네들 죽일 일 있냐? 그 순간 저는 내가 왜 이 집에 왔을까 싶었습니다. 그 집안에서 저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밥하는 기계 눈치나 보는 그림자였습니다. 첫째 아이를 낳은 날 분만실 천장에 달린 둥근 조명등이 흐릿하게 흔들리던 순간이 아직도 눈앞에 선명합니다. 저는 진통에 지쳐 숨이 끊어질 듯 했지만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자 가슴 깊은 곳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작은 품에 파르르 떨며 안긴 아기를 바라보며 저는 속삭였습니다. 어서 와, 내 딸아, 엄마가 지켜줄게. 그러나 그 따뜻한 약속은 병실 문이 열리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굳은 표정으로 들어오더니 제 팔에 안긴 아이를 흘끗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가시나였구나. 이 집안에 재수가 없을 일이 생겼다. 그 말과 동시에 시어머니는 갑자기 놀려서 간호사에게 소리쳤습니다. 저 울음소리 그치게 못해? 애미 닮아 시끄럽기는. 간호사는 당황해하며 아이를 달래려 했지만 아이는 막 태어난 아기답게 쉬지 않고 울었습니다. 그 울음이 시어머니 귓가를 자극하듯 그녀는 이빨을 딱딱 맞부딪히며 제게 쏘아붙였습니다. 내가 애비기를 뺏어가더니 결국 딸만 낳았구나. 우리 집 대가 끊기게 생겼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지만 저는 애써 삼켰습니다. 어머니, 아이는 건강해요. 예쁘게 자랄 거예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비웃듯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딸은 백날 예뻐봤자 남의 집 귀신이야. 아들 낳지 못하면 며느리도 아닌데 앞으로 내가 받을 벌 생각이나 해라. 시어머니는 뒤돌아 나가며 간호사에게 명령했습니다. 저 계집애 미역국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냥 밥 말아줘. 기름기 많은 거 먹으면 또 아들이 안 들어선다고들 하더라. 그날 밤 저는 회복실 대신 복도 끝 창고 같은 작은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창문이 없고 고스란히 바닥에 습기가 올라오는 방이었습니다. 산후통으로 허리가 끊어지는 듯 했으나 시어머니는 새벽녘에 찾아와 이불을 걷어 올렸습니다. 앉아봐라. 두 다리 쭉 뻗으면 아들 기운 빠진다. 반쪽으로 누워서 자. 자다가 정자 눌린다고. 저는 몸을 웅크린 채 떨었습니다. 수유를 해야 하는데 시어머니는 전몸살을 핑계 삼아 제 가슴을 손바닥으로 눌러보며 중얼댔습니다. 저 또 별로 안 나올 상이구나. 딸만 낳을 팔자더니 전 모양도 그렇네. 입술을 깨물고 참고 있자니 병문안 온 첫째 시누이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동네 사람들한테 소문 다 났대. 또 딸이래? 하, 우리 집 재벌도 아닌데 딸 얻어봤자 뭐해. 시누이의 웃음소리가 병실 천장을 찢어놓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빈손으로 왔다가 제가 준비해둔 과일 바구니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은자 언니, 이건 내가 가져간다. 언니는 미역국도 못 먹는데 과일은 무슨 과일이야. 그 순간 저는 분만으로 찢어진 몸보다 더 깊게 마음이 갈라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누이가 들고 나가는 바구니를 보고도 제게만 화를 냈습니다. 내가 모은 복이 이 모양인데 또 남 좋은 일이나 시키네. 밤이 깊었습니다. 복도불이 꺼지자 저는 창고방에 누워서 흐느꼈습니다. 아이는 다행히 제 품에서 잠이 들었지만 아기 얼굴에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엄마가 미안하다. 그 말을 끝까지 뱉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마저도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저 아이의 볼을 어루만지며 뜨거운 눈물을 삼킬 뿐이었습니다. 퇴원날 저는 거칠고 낡은 승합차 뒷자리에 실렸습니다. 남편은 운전석에 앉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그는 고개를 숙여 눈길을 피했습니다. 그 침묵은 제게 돌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시댁 대문을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는 제 품에서 아이를 빼앗듯 안고는 제 발로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자, 우리 집 재수 없는 애 왔다. 들어앉기 전에 부엌부터 치워라. 내가 쓰던 거 다 지저분하다. 그날 저는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를 끌어안고 부엌에 섰습니다. 소뚜껑을 여니 매캐한 연기가 올라왔습니다. 눈물이 연기 속에 섞여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가마솥 안 어딘가에서 내 운명이 타들어가는 냄새를 맡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항상 제게 눈치 줬습니다. 너는 왜 몸이 약해서 아들을 못 낳냐. 딸만 둘 낳아서 우리 집안 재수 없게 만들었다. 딸을 안고 있을 때마다 그 아이에게까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딸을 낳아서 구박받는다는 그 인식이 내 뱃속에서 나온 아이에게조차 미안한 감정으로 번졌던 겁니다. 남편은요? 그 사람은 그 모든 상황에서 단 한 번도 저를 감쌌던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꾸짖어도 시누이들이 막말을 해도 남편은 그냥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때로는 술에 취해 들어와 엄마 말 좀 잘 들어. 아들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 하고는 쓰러지듯 누워버렸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무섭기보다 정말 비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방관이었고 그의 말은 협박이었습니다. 가장 믿고 의지해야 할 사람이 시어머니보다 더 먼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시누이는 셋이었습니다. 결혼한 2명, 그리고 시집도 안 간 막내 시누이 하나. 셋 다 돌아가며 주말마다 본가에 들이닥쳤습니다. 누구 하나 미안하다, 고맙다는 말을 입에 올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집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하녀가 되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언니, 나애 데리고 올 거니까 방 치워놔요. 입을 말려놓고 과일은 수박으로. 씨 있는 포도 말고 껍질 얇은 거 사놔요. 아, 우리 애 물티슈 떨어졌어요. 그것도 챙겨놓고. 막내 시누이는 고등학생이었지만 저를 보는 눈빛은 심부름센터 접수원 대하듯 했습니다. 언니, 나 내일 남자친구 만나는데 흰 셔츠 다림질 좀 해줘요. 우리 집엔 다림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당연하다는 듯 제 방에 들어와 제 다리미를 꺼내 쓰고 다 다린 셔츠를 제게 입혀보며 주름 체크를 시켰습니다. 언니 손이 무딘가 봐요. 여기 어깨선 울었잖아. 그 손으로 음식은 제대로 하겠어요? 말은 점점 도를 넘었고 행동도 수위를 잃었습니다. 언니, 우리 애 기저귀 좀 빨아놔요. 세탁기 돌리면 냄새 밴다고. 엄마가 손빨래 하래요. 말하면서 기저귀 봉지를 통째로 제 품에 던졌습니다. 그 안엔 젖은 채로 말라 굳은 기저귀가 수북했고 기저귀에서는 변기보다 심한 냄새가 났습니다. 세면대 앞에서 그것들을 풀어 헹구고 비누칠하고 주물러 빨고 대야에 담아 몇 번이고 헹굴 때 제 손은 불에 댄 것처럼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한참 뒤 거실에서 큰딸이 뛰어오더니 물었습니다. 엄마, 왜 기저귀 빨면서 울어? 그 질문 하나에 저는 다시는 씻을 수 없는 수치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언니, 설거지에 머리카락 들어갔던데? 역시 딸만 낳는 사람은 손끝이 무딘가 봐요. 언니는 명절 음식도 그 모양이야. 그러니까 엄마가 자꾸 며느리 복 없다고 하잖아요. 언니는 시집 올 때 뭐 가지고 왔어? 집도 없고 지참금도 없고 그냥 몸 하나 들고 온 거잖아. 말 그대로 저를 사람이 아닌 짐짝으로 보는 눈빛. 차마 친정 얘기를 꺼내면 그 집안도 별 수 없지. 딸이나 그렇게 키워서 시집 보냈을까? 라며 웃어넘겼습니다. 그들은 제가 음식을 하면 비닐장갑을 끼고 먹었고 제가 빨아놓은 빨래를 세탁기 다시 돌려버렸고 제가 아이를 안고 있으면 우리 집 아기한테 불행이 옵는다며 제 품에서 아이를 빼앗아 갔습니다. 가장 참을 수 없었던 날은 시누이 셋이 거실 한복판에서 제 결혼 생활을 논평하며 웃었던 날이었습니다. 은자는 그냥 식모 하나 데려온 거지. 오빠가 잘 살게 생겼나.
걔랑은 정이 안 붙더라. 엄마가 차라리 새 며느리 고르는 게 낫겠대. 그날 저는 부엌 한쪽에서 밥을 푸고 있었고 밥주걱을 들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남편도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말을 들으며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리를 꼬고 앉아 웃으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들과는 사람이 되어서 살아갈 수 없다고. 이대로 숨을 쉬면 숨도 더러워진다고. 가끔은 꿈을 꿉니다. 아무도 없는 들판 위를 혼자 걷는 꿈입니다. 그 들판엔 꽃도 없고 나무도 없습니다. 그저 끝없는 갈색 흙밭. 그 위를 맨발로 걷고 있는데 발바닥이 까져도 저는 계속 걸어갑니다. 어딘가로 가고는 있지만 도착지는 없고 누구 하나 손잡아주는 이도 없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축소판이었습니다. 걸어도 걸어도 저는 같은 자리에서 시댁의 발자국만 지우고 있었던 것이지요. 둘째 아이를 낳았을 때였습니다. 그 아이도 딸이었습니다. 분만실에서 겨우 정신을 차리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병실 문을 벌컥 열며 내뱉은 첫 마디가 이랬습니다. 또 가시나냐. 너는 우리 집 팔자를 완전히 끊으러 왔구나. 눈물 젖은 제 품에 안긴 아이를 보며 저 여자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는 제 남편을 끌고 나가더니 복도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런 가시나 하나 잘못 데려와서 대를 끊게 생겼다. 저 여자 몸이 아들 복이 없는 년이야. 간호사들 눈치를 보며 남편은 저를 외면했고 저는 그대로 병실 침대에서 입술을 깨물며 웅크렸습니다. 그날 제 아이는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 집안의 재앙처럼 취급받았습니다. 심지어 친정에서 가져온 미역국까지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딸 낳았는데 누가 축하하니? 버려. 산후조리도 없었습니다. 아이 낳고 1일 만에 시댁으로 돌아갔고 그날 밤부터 저는 부엌에 들어가 국을 끓이고 아이 기저귀를 삶고 장독대에 물을 길러 다녔습니다. 몸에서는 피가 멎지 않았지만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땐 아기 낳고 바로 소 염을 주러 나갔다. 내가 아프긴 뭐가 아프냐. 퇴원하고 시댁에 들어선 순간 저는 가축 취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당 한가운데에서 제게 소리쳤습니다. 집구석에 딸만 둘씩이나 들여놓고 뭘 처먹으려 하냐. 밥상 물려.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그날부터 저에겐 밥상이 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녁마다 남편과 손주들, 시누이들과 함께 둘러앉아 밥을 먹었고 저는 부엌에 남겨진 찌꺼기나 반찬 껍질 같은 걸로 끼니를 때워야 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밥그릇을 들고 눈을 피한 채 앉아 있었고 아이들을 보면서도 제게 말을 건네는 일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은 시누이 중 한 명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자 언니 딸 둘 말고 아들 하나 낳았으면 지금 대접이 달랐을 거야. 근데 언니는 왜 그렇게 운이 없을까? 몸이 약한가 봐. 하긴 약하니까 우리 집 남자복도 없겠지. 그 순간 저는 그 시누이의 얼굴을 때리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래, 내가 문제야. 내가 딸만 낳은 게 죄야. 내가 못나서 그래. 자책은 제 정신을 잠식해 들어왔고 제 자존심은 더 이상 밟을 것도 없이 지지겨졌습니다. 딸들이 옹알이를 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그 말소리를 녹음해두고 자주 들었습니다. 그 순수하고 맑은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나는 견뎌야 한다고. 하지만 견디는 것만으로는 지옥에서 나올 수 없다는 걸 곧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말수가 더 줄었고 집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술에 취한 채 들어오면 아이들 보는 앞에서도 짜증을 내고 밥상을 걷어찼습니다. 이딴 밥을 먹으라고 만든 거야? 내가 엄마냐? 며느리냐?
그냥 암덩어리야 암덩어리. 첫째 딸이 그 소리를 듣고 놀라 울었습니다. 그때 저는 남편의 팔을 붙들고 말했습니다. 제발 아이들 앞에서는 그만해요. 그러자 남편은 제 손을 거칠게 뿌리쳤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그게 내가 할 일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앉아 딸들을 안고 중얼거렸습니다. 엄마는 잘못하지 않았어. 너희 잘못도 아니야. 그냥 우리가 여자로 태어난 게 죄라네. 이따금 친정에 가면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은자야, 사는 건 어떠냐? 그때마다 저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말하면 엄마가 미안해할까봐, 말하면 또 그 집에서 고통이 늘어날까봐 저는 항상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잘 지내요. 나만 조금 더 노력하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 저는 매일 새벽에 마루 끝에 무릎 꿇고 울었습니다. 부엌에 불 꺼놓고 아이 젖병을 씻다가 문득 숨을 멈춘 적도 있습니다. 너무 고요한 그 순간 이렇게 살바해야 그냥 이대로 하는 생각이 스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딸아이의 눈을 떠올리며 정신을 붙잡았습니다. 그 아이들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오래전에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은 이상하게 남편이 일찍 들어왔습니다. 늘 술에 취해 늦게야 비틀거리며 들어오던 사람이 저녁도 되기 전에 돌아왔습니다. 한 손엔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고 입가엔 묘한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은자야, 그가 제 이름을 오랜만에 부르더군요. 그 순간 가슴 한구석이 설렜습니다. 남편이 나를 다시 봐주는 건가? 내가 잘 참고 견뎌서 이제야 보답을 받는 건가? 우리 분가하자. 그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입을 막고 흐느꼈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우리 나가서 둘이 살 수 있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새웠습니다. 그날 이후 겨우 전셋집 하나 구해 조그마한 방 하나로 이사를 했습니다. 낡은 싱크대, 틀어진 방문, 먼지 쌓인 장판. 그 모든 게 다 천국처럼 보였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셋이 이불을 펴고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 집이야. 드디어 우리 집이 생겼어. 그 행복은 딱 일주일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느 날 저녁 담배 사온다며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지나도 아침이 되어도 전화는 꺼져 있었고 친구들도 시댁도 아무도 그의 행방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아빠를 찾았고 저는 속으로 수십 가지 변명을 지어냈습니다. 회사에 일이 생겼겠지, 몸이 아픈 건 아닐까, 혹시 사고라도? 그리고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시누이 하나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한 손엔 쇼핑백, 한 손엔 아이스크림을 들고. 언니 오랜만이네. 근데 오빠 안 왔지?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어떻게 안 왔지? 를 당연한 듯 묻는 걸까?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지금 다른 여자랑 살아. 엄마가 붙여준 과부인데 애가 둘이래. 근데 그 여자가 아들 낳을 팔자래서 금반지도 줬어. 머릿속이 쿵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심장이 아니라 가슴 전체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내가 아들 못 낳았잖아. 그래서 엄마가 고생 끝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과부 소개시켜줬대. 근데 걔는 오빠 보고 반했대. 남자답고 책임감 있어 보인다고. 책임감? 제 남편이? 저와 두 딸을 말도 없이 버리고 도망친 그 인간이? 그 시누이는 돌아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니는 딸 둘 키우면서 알아서 살아. 오빠한텐 지금 새 식구가 있으니까. 그날 밤 저는 수돗물에 아이들 세수시키다가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 물에 얼굴을 받고 숨을 멈춰봤습니다. 눈물이 아니라 절망이 코끝까지 차올라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돌아왔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 문을 열고 들어와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물 좀 있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니 기괴할 만큼 낯설었습니다. 너 왜 그렇게 봐? 그가 물었습니다. 다 알고 있어. 과부 아들 금반지 엄마가 시켰다고? 그러자 그가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그러더라.
내가 계속 딸만 낳고 복이 없으니 아들 낳을 여자랑 살아보라고. 그게 말이 돼요. 그걸 그냥 한 거예요. 그는 미간을 찌푸리더니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 나는 아들이 갖고 싶었어. 남자가 돼서 대도 못 잇고 살면 무슨 의미냐고. 넌 맨날 징징대기만 하고 집안 꼴 망치고 그 여자는 날 남자로 대해줬어. 나를 존중했단 말이야.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얼굴이 짐승처럼 보였습니다. 욕설도 비난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던 겁니다. 이혼해줘요. 그 말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귀찮게 뭘 그런 걸 해? 그냥 이렇게 살아. 내 인생 내가 책임져. 난 갈 데 있으니까. 남편이 집을 나간 지 몇 달쯤 되었을 때 저는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아이들 젖병은 줄어들고 기저귀는 떨어졌고 쌀통은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의 월급은커녕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나간 상황에서 저는 아이 둘을 데리고 당장 생존해야 했습니다. 처음엔 동네 반찬 가게에 가서 부탁했습니다. 저 혹시 설거지라도 하면 반찬 조금만 얻어갈 수 있을까요? 주인은 잠깐 저를 위아래로 훑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애 둘 데리고 무슨 일을 해? 미안한데 여기 자리 없어요. 다음 날 저는 시장으로 갔습니다. 비닐봉지 묶는 일, 과일 상자 닦는 일, 심지어 폐지 줍는 일까지 알아봤습니다. 그중 한 분식 집에서 설거지 아줌마 자리가 났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저는 그날 바로 들어갔습니다. 손등에 피가 터져도 끓는 국물에 데워도 아이들을 굶기지 않기 위해 저는 묵묵히 그릇을 닦고 행주를 짰습니다.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분식집 설거지, 그 사이 짬내어 어린이집에 아이들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저녁엔 동네 옷가게 창고 정리 아르바이트를 뛰었습니다. 하루 종일 물속에 손을 담그다 보니 손등은 하얗게 트고 갈라져 피가 맺혔습니다. 밤마다 작은 방 전기장판 위에 주저앉아 손을 비비며 울었습니다. 이 손으로 무슨 복을 지으려나 나 하나 겨우 먹여 살리는 것도 벅찬데.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가던 어느 날 시누이 하나가 불쑥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언니 소식 들었어. 오빠 잘 살고 있어. 저는 말없이 침묵했지만 그녀는 일부러 더 자극적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 과부 있잖아. 걔랑 동거하는 중이야. 우리 엄마가 냉장고 세탁기 다 사다 줬어. 금반지에 한약도 먹이고. 뭐든지 아들 낳으라고 투자 중이야. 거의 새 신혼부부처럼 지내더라. 순간 제 귀에서 심장이 쿵 하고 멎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금반지? 한약. 내 딸들은 분유를 한 스푼 아껴 타서 먹이고 있는데 그 여자는 우리 가족의 투자 대상이 된 겁니다. 그 과부는 시어머니가 직접 무속인 찾아가. 이 여자는 아들을 낳을 팔자다는 말을 듣고 붙인 여자였습니다. 그 사람은 아이 둘을 데리고 살던 여인이었고 시어머니는 그 여자의 자식들까지 복덩이라며 아끼기 시작했다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제 인생에서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로 분노의 화살이 향한 곳은 시어머니 그 여인이었습니다. 내게는 딸만 낳는 몸은 재수 없다며 밥도 안 주고 출산 후 병원비도 한 푼 안 내던 여자가 다른 여자에겐 금반지에 한약까지 사서 먹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슈퍼에서 1,000원짜리 종이를 사고 처음으로 위자료 청구서를 어떻게 쓰는지 검색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제 손을 잡은 첫째 딸 유정이가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내일 반찬 없어. 근데 엄마 울지 마. 그 말을 듣는 순간 펜을 놓고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은 그 여자가 아니라 이 지독한 세상 그 자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 아이들을 위해 살아야 했습니다. 은자 언니 오빠한테 연락 안 왔어요. 그 사람 지금 쌍둥이 아들 낳고 잔치했어요. 그 과부가 기가 세다더니 진짜 해냈다니까. 시누이의 목소리는 고의적으로 들뜨고 경박했습니다. 그녀는 꼭 잔치 초대장을 빙자하듯 전화로 저에게 알려왔습니다. 엄마가 애기 돌반지도 해줬어요.
이제 진짜 우리 집 적통이 생겼지 뭐예요. 저는 전화를 끊고도 한참을 손에 쥔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딸을 낳았다고 죄인 취급을 받았던 나와는 달리 그 여자는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토록 갈망하던 아들이 생겼으니 이제 그들도 당당하게 이혼을 하겠지. 나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들려온 말은 내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이혼은 집안 망신이니까 절대 안 해준다. 그 말을 전해준 건 또 다른 시누이였습니다. 엄마가 그러는데 걔는 여전히 우리 며느리야. 오빠도 엄마 말 따라 그냥 조용히 살자고 하더라. 저는 숨이 턱 막혀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그 집안 사람이라고요. 시어머니는 동네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 며느리는 지금도 이름은 살아있어. 호적은 안 바꿨잖아. 하며 체면을 챙겼고 남편은 지금 이혼 소송 들어오면 귀찮아져. 그냥 나 몰래 살게 해줘. 라며 친구들에게 말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양육비는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딸 둘은 학교에서 급식비 미납 명단에 올랐고 학용품 살 돈이 없어 저는 새벽마다 폐지를 주워 팔았습니다. 한겨울엔 빌딩 사이를 돌아다니며 골판지를 끌어모았고 그 손끝이 트고 갈라져 피가 나도 저는 치약으로 발라가며 버텼습니다. 한 번은 용기 내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적처럼 전화가 연결되자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딸들 학교 급식비라도 좀 내줘요. 그는 웃었습니다. 비웃는 듯한 기계음처럼 메마른 웃음. 네가 키운다고 우겼잖아. 내가 안 데리고 살겠다며 애들 데리고 나갔잖아. 그러면 네가 다 책임져야지. 그건 당신이 나가서 과부랑 살겠다고 해서. 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언제 너더러 나가라 했냐. 그렇게 참고 살면 됐지 왜 문제를 키워. 그 순간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문제를 키운 건 나였다고요? 그 사람은 다른 여자와 살며 아들 낳고 잔치까지 하면서도 나는 여전히 그의 호적에 묶인 죄인이 되어야 했던 겁니다. 시어머니는 이웃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걔가 아직 우리 며느리라니까. 사람이 어디 그리 쉽게 바뀌나. 서류상 며느리인데 염치가 있어야지. 그들에게 염치란 체면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였고 나는 그 체면에 쓰이는 희생양이자 법적 방패막이었습니다. 이혼은 해주지 않으면서 양육비도 주지 않으면서 아들 자랑만을 내세우는 그 집안 사람들을 보며 저는 더 이상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73까지 딸들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소장이 접수되고 한 달이 지나 법원에서 첫 기일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딸들은 신중하게 날짜를 확인하고 재판에 필요한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름만 불려도 숨죽이며 살아온 사람이 이제는 이름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는 사실이. 하지만 남편은 법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몇 차례 기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판사는 은자의 오랜 별거 사유, 유기사실, 그리고 배우자의 부정 등에 대해 확인하고자 가족 증언을 요구했습니다. 그날 법정에 시누이 둘이 나왔습니다. 단정하게 머리를 묶고 블라우스를 곱게 여민 채로 앉은 두 여자는 마치 자신들이 며느리를 괴롭힌 적 없는 양 당당한 얼굴로 법정에 섰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증인 원고가 혼인 생활 중 피고에게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아는 바를 말해 주십시오. 그 순간 첫째 시누이는 얌전한 목소리로 거짓말을 시작했습니다. 은자 언니는 저희 가족과 잘 지냈습니다. 가족들이 주말에 모이면 항상 같이 식사했고요. 아이들도 친할머니랑 잘 지냈고. 다만 언니가 가끔 집안일을 피곤해하면서 짜증을 냈던 건 기억납니다. 둘째 시누이는 더 나아갔습니다. 사실은요, 오빠가 은자 언니한테 맞은 적도 있어요. 저희 엄마한테 말도 못하고 참았던 걸 제가 나중에 들었어요. 그 순간 방청석에 앉아있던 딸 유정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판사가 놀라며 정숙을 요구했지만 유정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판사님, 잠깐만요. 저 증인들의 말은 다 거짓입니다. 제가 다 봤습니다. 저 시누이들 어릴 때 저희 엄마한테 기저귀 빨래까지 시켰어요.
수박 사오라고 시켜놓고 안 사왔다고 엄마 딱이 때리려던 거 제가 기억해요. 그리고 우리 아빠? 저희 보고 너네는 쓸모없는 딸이라고 말하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양육비 한 푼 안 줍니다. 법정이 술렁였고 판사는 경위를 정리하기 위해 정회를 선언했습니다. 잠시 뒤 작은 딸 유나가 조용히 판사에게 사진 몇 장과 메모를 건넸습니다. 사진에는 시누이들이 아이 기저귀 꾸러미를 은자의 품에 던지는 모습, 주방에서 설거지 시키며 비웃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날짜와 함께 손글씨로 적은 메모. 이건 엄마의 하루였습니다.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한 30년의 기록입니다. 재판이 재개되었을 때 판사는 조용히 증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증인들, 지금 증언은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까? 그때 첫째 시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저희도 기억이 오래돼서. 둘째 시누이는 고개를 푹 숙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은자의 눈엔 슬픔도 분노도 환희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한 무표정. 속에서 무너져 내린 것들이 조용히 가라앉은 얼굴이었습니다. 원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판사가 묻자 시누이들은 끝내 고개만 숙인 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은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서던 나에게 딸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다 봤죠? 이제 누가 옳았는지. 나는 한참을 말없이 걷다가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애들 말이 맞았어. 나는 딸밖에 못 낳았지만 그 딸들이 나를 지켜줬어.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시누이들의 모욕, 남편의 배신, 시어머니의 저주. 그 모든 것이 이제 법적으로도 마음속으로도 끝났다는 걸 느꼈습니다. 더는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산. 그것이 은자가 얻어낸 가장 큰 자유였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궐석 판결로 이혼 절차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곧 끝나요, 엄마. 딸들이 조용히 말해줬지만 제 마음속에선 불안한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시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딸 둘을 데리고 단칸방 앞에 섰습니다. 문 앞에서 들려오는 그녀의 쩌렁쩌렁한 목소리. 김은자, 내가 진짜 사람년이면 이혼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너 우리 집안 팔자 끊어놓고 지금도 안 부끄럽냐? 저는 방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딸들이 대신 나가 문을 막았지만 시어머니는 그 앞에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내 아들은 지금 아픈 몸 이끌고 겨우 살아있는데 너는 얼굴에 철판 깔고 위자료까지 뜯어내겠다고? 귀를 막아도 소용없었습니다. 그 소리는 벽을 뚫고 창문을 타고 내 가슴 한복판을 찔러댔습니다. 딸들은 경찰을 부르려 했지만 저는 손을 붙잡고 말렸습니다. 그냥 이대로 조용히 끝내자. 며칠 뒤 법원에서 이혼 판결문이 도착했습니다. 혼인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혼인 파탄 사유가 명백하며 10년 이상의 별거 상태와 유기 사실을 확인함. 이에 원고 김은자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혼을 판결한다. 그 종이를 읽는데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기쁨이라기보다는 무너진 채로 숨을 참고 있던 내 이름이 드디어 세상에 고개를 들 수 있게 되었다는 해방감이었습니다. 딸들이 저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이제 끝났어요. 엄마 이름 옆에 그 사람 이름 이제 없어요. 작은 딸 유나는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은자 씨 인생이에요. 엄마 말고 며느리 말고 아내 말고 그냥 은자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울음 대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도 이제 말라버렸습니다. 울기도 지쳤고 슬프기도 지쳤습니다. 이제 나로 살 것입니다. 이혼이 확정된 지 몇 달이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떨어지는 봄날 오후 딸 둘이 번갈아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우리 셋이 오랜만에 나들이 가요. 엄마 옷도 하나 새로 사고 맛있는 것도 먹고요. 이제는 기저귀 대신 화장품을 사고 남의 속옷을 손빨래하던 손으로 자신을 위해 장갑 한 켤레를 고르는 나날이었습니다. 백화점 앞 카페 테라스 나는 유정이와 유나 사이에 앉아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입어봐요. 이렇게 화사한 색도 엄마한테 잘 어울려요. 우리 엄마 진짜 젊어졌어요. 눈빛이 다르다니까.
나는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웃었습니다. 한때 거울조차 보기 싫었던 날들. 이름이 지워지고 존재가 무시당하던 날들. 그 모든 시간이 오늘의 미소를 위한 디딤돌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심은 작은 파스타집에서 먹었습니다. 접시에 담긴 크림 파스타, 피자, 샐러드. 딸들과 웃으며 나누는 밥 한 끼는 한때 찬물에 씻은 국 한 그릇보다 수천 배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식당을 나서던 중 유정이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 요즘 아프대요. 중풍 왔다고 거동도 잘 못하고 말도 어눌해졌대요. 은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담담히 말했습니다. 그래. 그러게 사람은 업대로 사는 거니까. 그 남자는 지금 쌍둥이 아들을 낳아준 그 과부에게 내쳐진 상태였습니다. 법적 부인이 아니었던 그녀는 나는 보호자가 아니에요. 라는 한마디를 남기고 병원 수속도 밥도 외면한 채 집을 나갔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90이 넘은 그 여인은 지금 그 아들 곁에도 없고 과부에게도 버림받아 요양병원에 홀로 입원 중이었습니다. 그 집안의 자랑거리였던 쌍둥이 아들은 어릴 때부터 조부모 손에 맡겨졌다가 지금은 뿔뿔이 흩어져 시설로 보내졌다고 들었습니다. 한때 은자를 짓밟고 그 자리를 차지했던 사람들. 그들의 마지막은 그렇게 서로를 밀어내며 외면 속에 사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햇살이 유리창 너머로 얼굴에 떨어졌고 그 따사로운 온기를 은자는 가만히 느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부인이라 부르지 않아도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누군가의 소유가 아니어도 그녀는 자신을 위한 옷을 입고 자신을 위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삶 위에 떳떳이 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하시고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